지금 스위스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채택하자는 시위가 벌어지며 유럽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스위스는 자국어가 없는 나라로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을 사용하며 같은 국민끼리도 통역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스위스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리히 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저는 스위스 북동부 독일어권 지역인 상트갈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지역에 살아왔고 집에서는 항상 독일어, 정확히는 스위스식 사투리를 사용했죠. 그래서 저는 스위스인이지만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스위스인들은 같은 국민이지만 지역에 따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라는 4가지 공식 언어를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스위스인이지만 완전히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있고 심지어 서로 말도 통하지 않아요. 스위스인에게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긴 한 걸까요? 솔직히 어린 시절에는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표준 독일어를 배웠고 집에서는 사투리를 사용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의무적으로 프랑스어를 배웠고 고등학교에서는 영어와 이탈리아어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스위스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런 당연함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취리히 대학에는 스위스 전역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프랑스어권이나 이탈리아어권 학생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느꼈어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 사람 같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현대 유럽 사회학 수업에서 팀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제 그룹에는 제네바에서 온 프랑스어권 학생 클레어와 티치노에서 온 이탈리아어권 학생 마르코가 포함되었어요. 그런데 첫 미팅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클레어는 프랑스어로, 마르코는 이탈리아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독일어로 대화하려 했어요. 잠시 후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서 묘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대화하기로 했어요. 3명 모두 스위스 국민이지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린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통역 없인 대화도 못하네. 클레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언어적 장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어요. 간단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데도 몇 배의 시간이 필요했고 미묘한 뉘앙스는 항상 영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변형되거나 없어져 버렸죠. 한 번은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클레어와 심각한 오해가 발생했어요. 제가 독일어 표현을 영어로 직역해서 전달했는데 클레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해했던 거죠. 결국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했고 그날의 미팅은 불편한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국가의 시민이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기반이 없었어요. 각자 다른 언어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라났고 그것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한국인 교환학생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는 제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채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팀 과제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우리한테는 스위스어라는 것이 없어. 우리는 이웃 국가들의 언어를 빌려 쓰고 있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언어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였어요. 어느 날은 유럽 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 청년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하는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첫날 아침, 출신 국가별 문화 속에 세션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 학생들이 자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이었죠. 프랑스 학생들은 몰리에르의 시를 낭독했고, 이탈리아 학생들은 아름다운 칸초네를 불렀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일본 학생들은 하이쿠를 소개했어요. 모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되자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졌어요. 스위스를 대표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해야 하는 것은 독일어일까요? 아니면 프랑스어? 아니면 이탈리아어? 결국 저는 스위스의 다언어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한 중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스위스어로 뭔가 말해줄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위스어란 건 없어요. 우린 주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사용해요. 그러자 그 학생은 다시 물었어요. 아, 그럼 당신은 독일인이에요? 아니요, 저는 스위스인이에요. 그런데 독일어를 사용한다고요? 좀 헷갈리네요. 이런 대화는 그날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스위스인이라고 말하면 항상 혼란스러워했어요. 자신의 국적과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자국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린 남의 언어만 빌려 쓰는 나라야. 말이야 바른말이지. 뿌리 없는 나무 같다고 해야 할까? 한국은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자신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이 생각은 포럼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국 참가자들이 자국의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독할 때마다 저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어요. 스위스 국가를 부를 때조차 우리는 4가지 다른 언어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언어적 다양성이 아니라 정체성의 분열이었어요. 포럼 마지막 날 문화교류 파티에서 각국 학생들은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스위스 전통 의상을 입었지만 그것마저도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이탈리아어권의 전통 의상은 마치 다른 나라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모두 같은 한복을 입고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일한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요. 베를린에서 취리히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스위스인들은 정말 하나의 국민일까요? 아니면 그저 정치적 편의에 의해 묶인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일 뿐일까요? 자국어 없이도 진정한 국가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유럽의 국가 정체성 세미나를 수강하기로 했습니다. 첫 과제는 자국의 문화적 상징과 정체성 요소에 대한 에세이였어요. 다른 학생들에게는 간단한 과제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으며 스위스의 문화적 상징에 대해 조사했어요. 알프스, 치즈, 초콜릿, 시계. 이런 것들이 스위스를 대표하는 상징이지만 이것들은 모두 외부인의 시선에서 본 스위스의 이미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스위스인들이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적 정체성은 무엇인지 더 깊이 파고들수록 모든 것이 지역과 언어에 따라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독일어권의 민속음악은 프랑스어권이나 이탈리아어권과 완전히 달랐고 전통 축제와 의식도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었어요. 심지어 스위스인의 국민성에 대한 묘사도 언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한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스 전통이 뭐냐고, 어떤 지역 거를 말하는 건지부터 정해야 돼. 이 현실은 에세이를 쓰는데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저는 스위스의 다중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방향을 바꾸고 우리나라의 정체성 분열 상황을 분석하기로 했어요. 에세이를 쓰면서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학술적 주제가 아니라 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에세이를 제출한 후 교수님은 저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다중 정체성 상황에 대한 제 분석이 흥미롭다고 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학생은 이것을 문제로 보나요? 아니면 스위스의 독특한 강점으로 보나요? 그 순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제 경험에서는 그것이 분열과 소외감을 가져왔거든요. 교수님은 제 침묵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단일 언어, 단일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양성은 창의성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양성이 진정한 통합 없이는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하나 있다면 진정한 통합을 이룬 한국이 있겠네요. 한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보다도 한글이라는 언어를 통한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었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면서 왜 하필 한국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가 한글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마주한 글이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는다. 백성들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끝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뿐이다. 이 문장을 눈으로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해 만든 언어, 가난한 백성도 글을 읽고 쓰게 만들기 위한 마음. 그게 제 가슴을 울렸어요. 한글을 창제한 시기가 1443년이었습니다. 유럽 왕들이 자기 권력에만 눈이 멀어있던 그 시기에 동양의 어떤 왕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소리를 본떠서 만든 자음과 입모양을 따라 만든 모음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배우기가 정말 쉬워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스위스가 한글을 모국어로 삼으면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글에 대해 찾아보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10년 한국이 일제에 의해 나라를 잃고 일제는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며 조선어 과목을 아예 폐지했죠. 그때 한글은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한글을 지키려 한 단체가 있었어요. 조선어학회였죠. 우리말이 곧 우리 결애다. 말과 글은 한 민족의 피요, 생명이요, 혼이다. 도대체 스위스 선조들은 뭘 한 건지 한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자마자 저는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주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이 여행은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간판, 모든 안내문, 모든 대화가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스위스에서는 지역에 따라 언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 일관성이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한국어 수업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놀라웠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언어와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과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원천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질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글이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척추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만의 문자를 통해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일제강점기에도 한글은 우리 민족 정신의 상징이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문자를 통해 외부 세력의 문화적 지배에 저항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이었어요. 다음 날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글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자세히 배울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인 문자 체계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글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쉽고 인공지능이 처리하기에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이렇게 완벽하게 적응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문득 깊은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한국은 자기들만의 문자를 만들었고 전 국민이 같은 말로 웃고 떠들 수 있어. 그날 저녁 한국 대학생 호스트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제 상황에 놀라워했어요. 스위스에는 정말 공통 언어가 없나요? 그럼 국가적 결속력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와 연방제도를 통해 국가적 결속력을 유지해왔지만 언어와 문화적 차원에서는 항상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의 질문은 제가 이전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를 다시 한번 직면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그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인사동의 한 카페에 앉아 일기를 쓰면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강한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이다. 스위스에는 이런 것이 없다. 우리는 이웃 나라들의 언어를 빌렸으며 언어적으로 분열된 채 살아가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통합과 정체성 형성이 가능할까?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돌아오는 내내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우리 스위스의 언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스위스로 돌아온 후 저는 놀라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공통어 도입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스위스의 새로운 공통어로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문과 뉴스를 통해 이것이 진지한 논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언어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스위스의 언어 분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인 제3의 언어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후보로 한국어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리히 대학에 돌아왔을 때 캠퍼스 전체가 이 주제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학생회는 스위스의 미래 언어라는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했고 저는 호기심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국어가 스위스의 공통어로 적합한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어요. 언어학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설명하며 이것이 배우기 쉽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학 교수는 중립적인 제3의 언어가 기존 언어 그룹 간의 갈등과 위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컴퓨터 과학 교수는 한글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제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강력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영어를 공통어로 채택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중국어나 일본어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아예 공통어 도입 자체를 반대했어요. 각 지역의 전통적인 언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포럼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적 구조와 배우기 쉬운 특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한 나라가 전혀 다른 문화권의 언어를 공통어로 채택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한국에서 만났던 민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스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의에 대해 알려주고 그녀의 생각을 물었어요. 민지의 답장은 놀라웠습니다. 사실 한국어와 한글이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 나라의 공통어로 고려되고 있다니 놀라워.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쉽고 논리적인 문자가 맞아. 세종대왕이 뜻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는 읽을 수 있다고 했을 정도니까. 그리고 한글의 철학적 배경도 매우 아름답잖아. 모든 사람이 쉽게 배워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민주적인 정신이 담겨 있으니까. 민지의 말에 큰 공감이 갔습니다. 한글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적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가치는 스위스의 민주주의 정신과도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대학신문에 한글과 스위스의 미래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한국 방문 경험과 한글에 대해 배운 것들, 그리고 스위스의 언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솔직하게 썼어요. 이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칼럼이 발행된 지 이틀 만에 저는 국영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제 견해를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것이 중요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어요. 방송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배우기 쉬운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글이 담고 있는 철학적 가치, 즉 지식의 민주화와 평등한 접근성에 대해 강조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한글을 통해 강한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자기들만의 문자를 만들었고 전 국민이 같은 말로 웃고 떠들 수 있어요. 부럽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스위스인들도 그런 공통된 언어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면 더 강한 국가적 결속력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덕분에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갖게 되었고 이것이 수세기 동안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스위스는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룬 나라로서 그 다양성이 우리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완전한 소통과 문화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들이 가진 언어적 통일성이 주는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패널들도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권의 정치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스위스는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중립적인 제3의 언어, 특히 한글처럼 배우기 쉽고 철학적 가치가 담긴 언어를 공통어로 채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이탈리아어권의 언어학자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분명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디지털 시대의 적합성은 이미 언어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느 스위스 언어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언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패널들은 영어나 다른 언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미 확립된 다언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토론이 스위스 전역에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스위스 코리안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교환되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스위스의 공통어로 채택하는 아이디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몇 주 만에 제가 대중적인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보수 성향의 사람들과 각 언어권의 문화 수호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어 도입이 스위스의 전통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리히의 한 시민단체는 우리의 언어를 지키자라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어요. 그들은 한국어 대신 영어나 이스페란토어와 같은 다른 대안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목소리는 심지어 아시아 언어가 유럽의 문화적 전통을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논쟁이 점차 격화되면서 언어권 간의 갈등도 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어권 지역에서는 차라리 일본어가 낫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탈리아어권에서는 중국어가 더 유용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독일어권에서는 기존의 언어 체제를 유지하자는 보수적인 입장이 강했습니다. 이 상황은 제게 큰 혼란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어요. 한국어가 스위스의 언어적 분열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통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한 교수가 저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소피아 학생은 순진한 이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어가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외국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언어로 고통받고 있는데 왜 하나 더 추가해야 하죠? 그의 말은 제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독일어권 문화를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였고 많은 학생들이 그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고 토론회가 끝난 후 울면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자기의심에 빠졌어요. 제가 정말 순진한 이상주의자였을까요? 한국어가 스위스의 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단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 논쟁이 제 개인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은 저를 한글 소녀라고 놀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교수들은 제 학업 성취에 대해 편견을 갖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어권과 이탈리아어권 친구들 중 일부는 제가 독일어권의 이익만 대변한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시작한 이 논의가 오히려 더 큰 분열을 가져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수업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했습니다.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언어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스위스의 언어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위원회의 연구 주제 중 하나가 한국어의 스위스 공통어 도입 가능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비록 많은 반대와 장애물이 있지만
제가 시작한 논의가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이 제안이 최종적으로 거부된다면 그것은 제 아이디어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할 테니까요. 저는 민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거든요. 민지의 답장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피야,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마. 언어 정책의 변화는 몇 년 때로는 몇 세대에 걸친 과정이야. 한글이 한국에서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많은 귀족들이 반대했고 수백 년 동안 한자와 공존했지. 중요한 것은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는 이미 그 역할을 훌륭히 해냈어. 민지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논의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싶다면 더 많은 지식과 이해가 필요했으니까요.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한국어 기초과정도 수강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역사 그리고 현대 한국어의 특성에 대해 더 깊이 배우면서 저는 한글이 정말로 특별한 문자 체계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음절을 형성하는 구조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또한 한글의 논리적 구조는 인공지능이 처리하기에도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21세기 디지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장점이었어요. 이런 공부를 바탕으로 저는 한글 스위스의 디지털 미래를 위한 언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한글이 가진 다양한 장점과 스위스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 논문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논문이 대학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내에서만 관심을 받았지만 점차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스위스 연방정부의 언어통합위원회에서 제 논문을 참고 자료로 인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연방정부가 한글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몇몇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한글이 실제로 스위스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물론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분명 큰 진전이었어요.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저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원봉사였지만 곧 제 역할이 더 커졌어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제 열정과 지식을 높이 평가하여 저를 공식 프로젝트 팀의 일원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어린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볼 때였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한글을 익혔어요. 세종대왕의 말씀처럼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아침에 배워 저녁에는 읽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덕분이었어요.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이탈리아어권 학생들이 모두 같은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모국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글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꿈꾸었던 언어적 통합의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참가 학생들의 한글 습득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고 그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글 학습이 학생들 사이의 언어적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촉진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러한 성과는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도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한글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기업들은 특히 한글의 효율성과 디지털 친화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스위스에서 한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소피아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새로운 사연을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